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더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음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마음 공부와 이 이유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사실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는 단순한 차원의 공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 공자 이런 분들께서, 석가모니 이런 분들께서 하신 말들, 즉 그 알미, 일종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혜를 내 마음으로, 그것이 진짜구나, 옳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공부입니다. 마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보통 어떤 운동이 이것이 좋다, 또는 이 음식이 몸에 좋다 한다고 해도 그 음식을 바로 먹거나 그 운동을 따라하지는 않죠. 내가 직접 그 운동을 해보고 진짜 내 몸에 효과가 적인지, 그리고 이 음식을 먹어봤을 때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느껴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남이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 마음이 진짜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습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 알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기까지, 즉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가 수십억 년쯤 된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그만큼 머리의 알을 마음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견뎌야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사실 무의식에 거짓된 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차림을 통해서 거짓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릴 적 경험 정보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내 무의식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염된 무의식을 정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뇌나 이런 마음에 연결된 시냅스들을 다 끊어내고 새롭게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현대 심리치료의 분야에서 보면 인지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가 되어가면서 서서히 입이 트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되고, 그리고 일단은 입을 틀어막는 그 에너지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문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 공부하기 이전엔 보통 참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착해서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착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공격적인 이런 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거칠고 무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자연스럽게 닫힌 거죠. 닫힌 입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이 많이 순화되고 정화되고 올바른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입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 공부의 과정으로는 우선 내 무의식에 오염되어 있는 이 무의식을 똑바로 정화 작업을 해주는 것, 즉 정화를 위해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음 공부의 과정으로는 표현입니다. 표현에는 말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을 반드시 해야 알미, 마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확신이라는 마음을 주게 되거든요. 확신한다. 이 진실이, 이 진리가 정말 옳구나, 그렇구나, 이런 말이 진짜구나, 그 말이 이 뜻이구나, 이런 느낌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만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저렇게 못하잖아. 너는 저 사람이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공격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옳구나,
정말 맞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느낌들을 알게 될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 몸과 마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는 반드시 표현, 즉 말과 행동을 동반한 표현을 해야 마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 마음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시도하는 사람이 당연히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림을 하는데 동시에 표현을 하는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해야지 이 상황들이 빨리 마음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습득하고 나면 다음 마음 공부 거리가 또 찾아오고, 그리고 습득을 하고 나야 또 다음 마음 공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만큼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의 핵심 내용인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왜 쉽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3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미움, 즉 분노 때문이에요. 자, 보통 어떤 마음을 표현하려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과 기분이 드는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유치해 보이려나? 아니면 이까지 생각하는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수치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이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수용을 해줬다면 내 마음이 이런 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더라. 이것은 안 하는 게 맞고 이것은 표현하는 게 좋더라. 이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겠죠. 확신도 없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쪽팔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표현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칠게 행동하는 거예요. 거칠게 표현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팍 터져서 분노 조절 장애 환자처럼 욱 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마음들을 다 참아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쉽지 않은 이유 2번째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무서워. 덜덜덜덜 떨릴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떨면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모습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정말 목소리가 떨리죠. 어떨 때는 너무 무서우면 얼굴이 경직돼요.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 기분은 아닌데도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얼굴에 두려움이 올라와서 경직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정말 쉽게 잘 나오지 않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상대가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또 찌질하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런 유치한 정도의 수준인가? 이런 내 수준을 들키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해요. 두렵거든요. 이러한 나를 들킨다는 게 또 너무 두렵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미움받고 또는 공격받거나 네가 틀렸잖아. 어찌 그런 말을 하니? 아유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해요. 참고 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감정으로는 미움인데요. 내가 상대방은 자유롭게 표현했을 때 그 표현에 대해서 내가 미움이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시시비비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옳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시시비비하니까 내 마음도 시시비비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유치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런 내가 유치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니까요. 상대에게 시시비비하는 걸 나한테도 시시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시비비가 분명히 이해해주지 않으려는 이 미움이고, 그런 유치하다, 수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분별심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3가지 감정이 얽히고 설키고 엮여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알아차리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서서히 이 3개가 동시에 내려가요. 언어 하나가 완전히 정화되고 그 다음이 또 정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모든 부분에서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내려가게 되면 입이 열리는 거죠. 마음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보면서 이 표현은 맞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왜 그동안 표현을 못했던 이유를 가슴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된 거겠죠. 그 후에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딱딱하던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일 거예요. 이 딱딱한 것은 사실 이런 빙하의 모양입니다. 딱딱하기도 하면서 뾰족해요.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 뾰족한 이 느낌은 미움과 수치심, 두려움이 엉켜서 서로 만들어낸 뾰족한 느낌이에요. 마치 고슴도치 같은 뾰족한 침들이 온몸에 이렇게 있다가 이런 것들이 녹아서 정화가 되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공격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말랑말랑하면 어때요? 부드럽게 팅 하고 가서 튕길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살짝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보고 그렇다고 내가 또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미움도 별로 없어요. 그저 부드럽게 쿠션처럼 퉁퉁 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왔다 가는 느낌? 뭐 그런 서로 주고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몸에 물로 이루어진 혈액이 당연히 부드럽게 흐릅니다. 순환이 되기 시작하죠. 혈액순환이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핵심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면 몸이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묵직해져요. 촐랑촐랑 까불까불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나서지 않아요. 그냥 정말 성인이 되는 거죠. 무거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알고 결정을 하고 또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고 이런 일이 없어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의 눈으로 상황을 깨트려 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에 번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마음,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내가 즐겁기도 하고 세상을 즐겁게도 하기도 하고 타인을 즐겁게도 하고 하는 것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사람을 가릴 수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게 생깁니다. 저 사람이 이 타임에 이런 말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릴 수 있는데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줄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의 수준에 적당히 맞춰서 놀아줄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 어른의 눈으로 아이같이 행동하는 어른이 다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과 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놀아줄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는 급이 다르지만 놀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어느 사람들이랑 같이 놀아도 잘 어울려줄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이고 미움이고 마음 공부해야 되는 특별 대상이거든요. 이 집착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삶이 진짜 재밌는 공간이구나. 고통스럽지 않고 이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것을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고 여유가 생겨요. 너무너무 재밌죠. 이 모든 선과 악의 이 흐름들, 이 사람들, 이 에너지들을 모두 즐기는 거예요. 이 악의 사람이 오면 이 사람과 함께 또 놀고 또 선의 사람이 오면 또 놀고 또 뭐 어떤 세계적인 흐름과 이런 뭐 경제적인 흐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즐겨요. 그냥 이랬다가 또 저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영원짜리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이 S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또 영상을 만들어낸 건데 조금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S님의 사연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겨울 명상 블로그에서 영상을 추천받아 어제부터 영상들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받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항상 버림을 받았어요. 저는 늘 친구에게 친절하고 착하려고 애썼는데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왜 버림을 받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보통 이 버림받게 되는 이유는 나의 문제와 남의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도 있고 상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대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40이 넘었지만 아직도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전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유도 모른 채 사과도 해보고 선물도 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사과하고 선물해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이유가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인가? 내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이유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물어보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계속 줄줄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 존중하지 않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전 항상 버림을 받고 그럴 때마다 전 너무 상처가 큽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나를 버리니까 당연히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를 쉽게 버리는 거죠. 한동안은 사람을 사귀지 않고 혼자 지냈어요. 몇 년 그렇게 지내고 최근 몇 년 전에 이사 온 제 나이 또래 이웃과 친구가 되었는데 또 같은 일을 겪습니다. 옆집이다 보니 안 볼 수도 없고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저를 못 본 척하니 전 제 집인데도 이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작년에 이유도 모른 채 그 이웃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애를 써서 다시 친구가 되었고 온갖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이만큼 애를 써서 그 친구를 잡아야 되는지 그 친구가 정말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내 문제가 있죠. 여기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내가 나의 내면 아이를 알게 되면 내가 내면 아이를 보게 되면 타인의 내면 아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늘 나를 먼저 알고 나를 안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면 아이, 나의 내면 아이를 못 봤기 때문에 타인의 내면 아이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쓰게 돼요. 상대방이 주는 사랑을 받아야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상대방이 사랑을 하든 말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고통에 빠지는 원인들 중에도 하나이거든요. 이유를 들어보니 너무 사소한 것이라 놀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느 날부터 다시 그 친구는 저를 모른 척하기 시작했고, 자, 애정 결핍이 큰 사람이죠. 이 분께서.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하다가 자기 맘대로 또 모른 척하고 이런 패턴들은 보통 성인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정상적으로 만약에 너와 내 사이가 사실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관계를 마무리 짓고 또 모른 척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례나 가벼운 사람으로서의 예의는 지키는데 이건 아예 대놓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인격적 예의도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는 모든 걸 놓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 이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비난하고 모두들 절 미워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건 내 문제예요. 남들이 이웃의 말을 듣고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건 악의 같은 행동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소문이 무성해도 내가 그 사람을 직접 겪어봅니다. 어른이라면. 내면 아이가 없이 어른이라면 소문을 잘 믿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보다 내 마음을 더 믿거든요. 그런데 이 남이 저 사람이 싫다 이상하다 하면 그 말을 믿을까봐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악이기 때문이죠. 악이기 때문에 남들도 다 악이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른이면 딴 사람이 그 이웃의 말을 듣고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이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겠구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웃의 말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명상도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되었고 제 안에 두려움을 느껴지고 어릴 적 기억에 많이 울기도 하고 했지만 현실은 제자리예요. 아직까지 무의식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매번 힘들고 슬프고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웃이 어떤 부분 때문에 S님을 미워하셨나요? 물어봤더니 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이웃 친구가 절 멀리한 건
제가 선물 받은 가방을 그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굉장히 유치한 내용이죠, 그죠? 그 친구는 자기는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서운해서 그랬다고. 자, 이거 애정결핍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했듯이 너도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가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가 말하지 못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애정결핍이고 아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1년 이상 저를 봐도 못 본 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화난 거라도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저 얘기를 한 거고, 그 이후로 서로 풀렸지만 둘 사이에는 묘하게 쎄한 기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지내지 못했고요. 자, 먼저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문자를 보냈을까요? 집착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또는 저 사람이 타인에게 나에 대해 떠벌릴 소문이 두려워서, 그런 내가 남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적 마음이, 주체성이 하나도 없죠. 객체적 마음이 계속 나로 하여금 타인의 피지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면 당연히 나는 피지배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다시 문자도 많이 하고 가까이 다가오길래 다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많이 와도 No, 나는 너랑 친구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문자가 오니까 사랑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또 예전에 나를 상처 줬던 기억 잊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사이도 많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나를 또 사랑해주면 내가 또 하하호 웃으면서 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애가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또 나를 괴롭힐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또 이 내 느낌을 무시했어요. 내 마음도 무시하고 또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또 일이 벌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둘이 비슷한 옷을 입었길래 문자를 주고받다가 제가 내가 오늘 꼭 너 따라 입은 것 같다 하하 라고 문자 보냈는데 그 문자가 그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게 차갑게 굴더라고요. 저는 겨우 돌아온 저희 사이가 다시 틀어지는 게 싫어서 내 말이 널 기분 상하게 했냐,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했고, 그 친구는 저보고 내가 뭘 어쨌길래 이러냐며 더 차갑게 나왔어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 맞는데 이거를 저 사람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을 솔직히 쭉 얘기하다가 사실 너랑 말 안 하던 1년 동안 나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너와 그러기 싫다 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차갑게 나왔고 며칠 뒤부터 다시 절 봐도 못 본 척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반년이나 지났고 그 집 애들은 저희 집 애들이 인사해도 무시하고 지나쳐요. 옆집인데 자꾸만 마주치니 제 집이 제 집 같지 않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저 때문에 저희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니 너무나 속상해요. 이번 일이 있고 그 이웃 친구에게 문자해볼까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자, 애정결핍의 관계 패턴은 이렇습니다. 애정결핍과 애정결핍이 만나서 두 관계가 완전히 치고받고 하면서 미움으로 전쟁을 하다가 깨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지배자, 한 사람이 피지배자의 구도로 들어가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뺏기고 사는 거죠. 집에 당하고 사고 맞춰주고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현재는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묘하게 이 지금 S님을 컨트롤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라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저도 이제까지 할 만큼 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날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생각했지만 종종 그 애가 다른 사람들과 제 비단을 하고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괴롭습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 미움을 쓰는 사람들, 미움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또 미움을 쓰는 거죠. 야, 진짜 그 사람 그렇대? S 이상하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은 올라오지만 그냥 그 사람이 미움이구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어서 그 사람을 똑같이 험담하면 그 사람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지. 아, 저 사람의 수준이 또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그 사람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또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미움의 에너지가 큰 사람이라서 내가 놓아줄 수밖에 없구나. 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에게 사랑 못 받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너무 친했던 친구에게 남친을 빼앗겼고, 그래도 그 친구를 잃기 싫어 전 그 둘 사이를 인정하고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셋이 어울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내 문제 있잖아요. 그죠?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버린 친구예요. 그 친구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또 잡아서 거기에 끼어서 얼마나 혼자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 아닐까 싶은데 그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왜 나를 뒀을까요? 나를 어떤 취급을 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감이 없고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친구를 잃기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제게 그럴 몹쓸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몹쓸 짓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땐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단체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말을 안 하고 따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자, S님.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지도 알고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음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이럴 때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마음이 내가 더 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타인이 내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시비비하더라도 아니야. 그 부분이야. 네가 잘못 봤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아낄 수 있고 나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너와 나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자존감을 올리려면 마음 공부를 필히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히 해서 정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나의 아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감을 챙겨야 이렇게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스스로의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눈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보시고 내 아이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게 엄마가 지금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마음 공부를 하시고 그 무의식 중에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그 친구, 이웃에게 마음을 쓰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을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관계를 맺고 끊고를 하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으니까 마음 공부를 조금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이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들이 보통 애정결핍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패턴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긴 내용이었지만 일일이 다 짚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자책에 애정결핍 셀프 치료서 있으니까 한번 읽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영상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등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많이 참고해서 보시고 자, 여러분의 무의식 정화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